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도피설이 야당발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황당한 괴담이자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를 향해 기소를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걸까요?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공수처 또는 공조본이라고 표현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조만간 또다시 집행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치권 안팎에서는요. 일종의 도피설 그리고 내통설을 놓고 여야 설전을 줘버렸습니다. 우선 도피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간단히 그 내용의 핵심을 전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서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 이런 얘기가 야당발로 나온 겁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좀 했는데요. 일단 그 목소리,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도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관계 파악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좀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고 그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윤석열은 관저에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받은 건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까? 말씀드릴 수도 알지 없고요. 못합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처장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대비해야 되는 그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은닉, 숨었거나 아니면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네, 맞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미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에 도피해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이미 관저에서 도주했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추하고 비겁한 모습입니다. 도망쳐봤자 국민 손바닥 아닙니다. 내란 수괴가 숨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이라면이라는 단서 그리고 제보라는 단서를 다뤘지만 숨을 곳 없다. 강력하게 야당발로 도피설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죠.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판적 입장을 냅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이 어디 도피를 했다고 질문을 하고 제보를 받았다고 그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분명히 관저에 가서 대통령을 관저에서 뵙고 나왔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참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체포영장 집행 관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상의를 드린 거죠. 도주설이니 이런 건 정말 여기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손정빈 변호사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철원 교수님. 글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력히 부인했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황당한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라는 반발인데 글쎄요. 이게 일종의 약간 야당발 여론전이라고 봐야 될까?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거의 뭐 악의적으로 거의 조롱하는 단계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보면 어떤 우리 그 일반 잡범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모욕 주고 망신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보고요. 방금 그 변호인들도 밝힌 것처럼 예. 근거를 대라.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근거가 뭐냐? 대라고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보면 김민석 의원의 비상기염서를 들거든요. 김민석 의원이 비상기염서를 얘기할 때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비상기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예.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것들도 근거를 지금 댈 수는 없지만 나중에 사실로 판명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추미애 의원도 지난 1차 체포영장 발부했을 때 보면 경호처장이 최악의 경우에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경호처장이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오늘 이 도피설은 제가 볼 땐 잘못된 한 방인데 예. 저는 지금 공수처가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도피는 아니고 저는 경호처가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의 최악의 경우에 예. 피신시킬 수 있는 예. 경호 플랜을 만들 수는 있다. 그냥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뚫리고 만약에 관저에 수사관들이 진입했을 경우에 경호관들이 마지막 비상 상황할 때는 경호 대상자인 대통령을 피신시키는 예. 그런 방법은 생각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예. 벌써 이 용산을 빠져나와서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 용산이 아니고 한남동입니다. 그러니까 한남동을 예. 나와서 벌써 제3의 장소로 도피했다. 예. 이런 것들은 도주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악의적인 거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지금 도피해봤자 어디로 갈 것이며 예. 또 출국 금지된 마당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 관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예. 또 최고의 보안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자꾸 김민석식의 한방 그냥 근거도 없는 한방 저는 가짜뉴스 이런 선동들은 결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탄핵 당하기 직전까지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인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최소한의 예의는 좀 지키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곽근 변호사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어제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다 논의해서 한 내용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도피라뇨. 이렇게 반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사실은 관저에서 나온 걸로 보이는 어떤 차량의 모습, 그러니까 이 공관 구역 밖으로 나가는 듯한 그런 차량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런 모습 검은 차량들이 쭉 내려와요. 아마도 저런 모습을 누군가 보고 혹시 저기에 뭐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아무튼 저런 차량이 나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저렇게. 저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모습이 배경이 된 걸까요, 혹시? 쭉 차들이 내려오죠, 검은 차량들이요? 이런 모습이 저게 어제 모습이었다 그러는데요. 앞에 사실은 차벽이 있었는데 그 차벽의 일부를 좀 빼서 저렇게 공간을 만든 뒤에 검은색 차량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게 시작점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력히 부인했는데 그리고요,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도 뭔가 설명을 좀 내놨어요. 이 얘기가 자꾸 도니까요. 대통령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었는데요. 이렇게 또 설명이 나왔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 현재 관저에 계신 것으로 전해 들어 예. 본인 눈으로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 때부터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일에 대해서 예. 대통령실의 해명이 뭐 이틀 후에 잘못된 해명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12월 3일부터 일어났죠. 근데 이제 그 비상 계엄은 너무 많이 저희가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얘기해 보면 김어준 씨도 어떤 제보 받았다고 했잖아요. 뭐 사살조. 근데 정말 그러한 정황들이 있던 거 아닙니까? 서울 시내 한복판에 어떤 비밀 신문 시설까지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의심을 해보고 예. 사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민주당으로는 있다. 그리고 앞서 우리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저거는요, 다른 해외 정상들도 자주 탑승을 하고 있는 방탄 차량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 제조사까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예. 저런 차량에 행렬을 지어가지고 온다는 거는 저 여러 대의 차 중에서 경호처장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어떤 교란책으로 각기 나눠가지고 차를 나눠 타서 대통령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과거에도 지금은 아니지만 청와대에도 대통령이 비상시에 남태령 수방사
법무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비밀 도로가 있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확인되진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저런 모습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처지가 아닌가. 그래서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인데 마치 왕이 성을 버리고 피난 가는 듯한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여기에 대해서 굳이 또 해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김초롱 교수가 말씀하셨지만 약간 민주당에서는 약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요, 뭐 악의적인 모습을 좀 보이게 뭔가 약간 뭐랄까 모욕주기 약간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걸 여론전 형태로 혹시 여론전 형태로 좀 얘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사실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은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황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 한 것이지 좀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강력히 부인하면서 아니 이런 거짓 선동을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좀 반박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뭔가 지금 공수처의 수사 사안과 관련돼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질문 답변을 하는 과정에 뭔가 굉장히 귀를 잡는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죠. 기소를 하든지 꼭 조사를 해야 되겠다면 사전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해라. 그러면 그 절차에 응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대통령께서 출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재판 진행 과정상 필요하다 하면 필수에 제한 없이 출석하실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출석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이런 문제를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헌법재판에 출석한다는 얘기는 앞서 계속했던 얘기와 같은 맥락의 얘기죠. 근데 그 앞부분이요. 공수처와 관련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수사와 관련된 질문에 저렇게 답을 한 거거든요. 기소를 하거나 사전영장, 여기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라. 그러면은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손정민 변호사.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지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올 수 있다. 이런 뜻일까요, 그러면요? 우선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공수처의 그런 수사권 자체가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청구를 해서 이제 발부를 받은 그 영장도 부적법하다. 그래서 일련의 절차에 대해서 불법적이고 무효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그 내용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를 하거나 혹은 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여기에 응하겠다. 법원을 콕 집었어요. 네, 서부지법이 그렇습니다. 아니라는 걸 강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단은 만약 이 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 적어도 법원에,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출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중앙지법을 콕 집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쨌든 거기서 기존에 발부가 되었던 영장과 관련해서 그 영장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적법한 것이었다라는 주장을 계속하지 않을까. 또 나아가서는 공수처의 그런 수사권도 없는 그런 조사의 진행 상황이었다. 그리고 중앙지법에 어쨌든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그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다. 이걸 또 법원에 출석을 해서 변론을 할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전 구속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법원에서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심사를 할 때는 당사자가 출석을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판단을 해서 영장 발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구속영장이라는 그런 강제 신병 확보의 그런 절차에 있어서 유일하게 변론을 할 수가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변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출석을 해서 출석을 안 하면 약간 불리해지는 상황이 된다 이 오히려 뜻입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서면 조사를 통해서 판단을 적법하게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출석을 해서 변호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로 이런 얘기처럼 중앙지법의 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그렇다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을 들어보면은
공수처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자, 그런데요. 손정인 변호사.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 변호인단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생각이 알려진 내용을 따져보면 지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그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고 발부된 영장도 불법이다. 그래서 응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거는 응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약간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네, 조금 충돌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오늘 그 예. 간담회 내용을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 그래도 계속 이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그리고 영장 기존에 청구됐던 그 영장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이것은 부적법하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 다만 이제 이런 충돌이 예견되고 또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한 발 물러서고 다만 법원에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투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중앙지법에서 만약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면 예. 거기서는 기존에 해왔던 주장처럼 공수처의 수사권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지법을 강조한 거 보니까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서울 서부지법에 되면 또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 이 뜻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 뭔가 얘기를 좀 뭐랄까요.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진척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김철원 교수님. 네.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일종의 타협책을 제시한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저 두 가지로 보는데요. 어쨌든 검찰총장의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 굉장히 이 법치주의 파괴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좀 생겼거든요. 부정 여론이 생기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지 않다. 본인이 만약에 이 수사권이 없는 이 예. 공수처에서 하는 게 아니라면 경찰에서 예를 들어 내란죄 수사권 안에 있는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면 그 수사에 응할 것이고 예. 또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수사하지 않게 되면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에서 그러면 만약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따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법하고 불법적인 이런 여러 가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나 아니면 체포영장 발부는 잘못됐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체포영장을 불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어쨌든 적법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예. 순순하게 나도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겠다 하는 의지를 보인 걸로 보이거든요. 예.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어차피 지금 공수처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앞두고 대규모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공수처에서 어쨌든 경찰 기동대도 뭐 이 투입하겠다. 그렇게 되면 일정 불사를 하게 되면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보면 결국 결사항전의 자세를 예. 놓을 수밖에 없게 되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도 완화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중재 방안을 하나의 변론 전략으로 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약간 타협책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어떤 시각 갖고 계십니까? 예, 일종의 타협책으로는 보여집니다만 늦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재판에 기피 신청을 할 때 얼마나 재판부 쇼핑하는 거냐라고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아니 서부지법은 안 된다? 위법하다? 중앙지법은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공수처법 31조에 보면은 관할 법원 소재지 증거가 있는 그 소재지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중앙지법에다 하는 것이 100점짜리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위법인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적법하고 합법적인 절차인 것이고 이제 와서 그러면 서부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다? 이것은 법원 자체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미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관과 기관, 사인과 사인, 어떤 법안과 법안 모든 쟁점이나 갈등이 있을 때 결국에 판단을 어디서 내립니까? 법원에서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보수 정치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법치주의 수호 아닙니까? 대통령 법률가로서 30년 넘게 살아오셨고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왕 제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여러 어떤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체포영장에 이제 응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서 오늘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던 도피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반박과 약간 비판까지 나온 거죠. 다음은요. 아까 예고해드렸죠. 무슨 내통설이라고 또 표현이 붙여져 있는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일단
야당 국회의원이 본인의 SNS상에 뭔가 글을 올리는데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민주당의 이상식 의원인데요. 경찰 출신이에요. 어제 본인이 뭔가 이렇게 글을 올려요. 아마 본인이 굉장히 좀 분주하게 뭐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설명하기 위한 글로 보이는데 체포영장 만기 하루 앞두고 저희 당과 국수본은 경찰이잖아요.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자 아니 뭡니까? 국수본하고 지금 연락을 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무슨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반응이 나오죠.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SNS에 민주당과 국수본 간이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고 전화기에 불이 났다. 그리고 회의가 이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대놓고 국수본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상식 의원은 여의도 황제 이재명의 지시를 경찰에 하다라는 연락책입니까? 체포영장 집행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무슨 모의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까지 여당에서 비판이 나왔죠. 여당에서 또 논평도 냈어요. 화면으로 보시죠. 이런 표현입니다.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이 드러났다. 국수본이 아닌 민수본인가? 설명이 있죠. 민주당 수사본부 민수본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이거 심각한 불법 행태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데요. 김철원 교수님 이 상황이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일단 이상식 의원이 치안 정감 출신의 경찰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이 그 먼저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실토를 한 거거든요. 메신저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그것을 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의 의견을 국가수사본부에 준 거잖아요. 이게. 메신저라는 표현이 그렇게 메신저가 결국은 중간에서 뭔가 전달하고 받고 뭐 이런다 이겁니까? 그 수사 상황 보고받고 그 수사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보고 야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들을 보충해.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상 수사 지휘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내통도 되고 수사 지휘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게 보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왜 이런 것들이 성립하냐 보면 결국은 지금 이상식 의원이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굉장히 좀 궁박한 처지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비상계엄이 설치되는 과정에 있어서 영등포 경찰서의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하라는 그 지시를 우정수 본부장이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검찰이 와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그 체포조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우정수 국가본부장이 결국 비상계엄과 관련한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어떤 혐의 때문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정수 본부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궁박한 처지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상식 의원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넌 어떡할래? 큰일 난다. 이런 것들로 해서 사실 압박 내지 뭐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상식 의원이 그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페북에서 뺐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실토한 내용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곤란하다. 뭐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죠. 이상식 의원의 어떤 반응이 나왔어요. 이렇게 논란이 좀 되니까요. 여기 보시면 설명을 좀 합니다.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경찰 출신 국회 행안위 국회의원이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잖아요. 경찰 후배들하고 소통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안위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논란이 이러니까 또 해당 글, 앞서 전했던 이 해당 글은 SNS에서 삭제를 해요. 강성필 부대변인. 그러니까 일단 이상식 의원은 문제 없다라는 설명인데 근데 왜 삭제를 합니까 또 그건? 어쨌든 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글이라는 것이 본인은 A를 말했어도 상대방이 B로 이해를 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김철원 교수님 메신저라는 표현 뭡니까? 지금 이걸 다 주목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선 의원으로서 미흡했던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가 행안위에서 경찰을 불러가지고 개인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또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도 합니다. 뭐 법사위에서 법원이나 대검도 그렇고 정보위에서 국정원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해당 기관에서는 해줄 수 있는 답변해 줄 수 있는 수위까지만 해주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정기관이나 권력기관에 계신 분들은 예. 어떤 삼자라든가 전 현직들의 어떤 부탁이나 청탁,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법적인 수준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훈련이 전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식 의원의 사실 메시지를 보더라도 후배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수사 지휘라고 한다? 사실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청부 수사 안 해도요, 이미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비상계엄에 이은 내란과 관련된 일들은 다 헌법재판소에서 형사법원에서 저는 소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청탁한 사람이 본인이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벌할 법이 없어서 무혐의 처벌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그러면 로펌인가 이렇게 비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정치권에서 논란처럼 비춰졌고 뭐 본인 해명도 있었고 뭐 삭제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제는 경찰과 여당 의원 간의 어떤 모습이 좀 있었어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경찰 출신이에요. 국수본을 찾아가서 이제 면담을 했죠. 국수본의 특수단 면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경호처는 체포를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경찰, 요 가로에 경찰이 있죠. 경찰 의견이 마음대로 적용되니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훗날을 생각해야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훗날을 생각해야죠. 약간 경호처가 정당하게 뭔가 권리 행사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경찰을 향해서 훗날을 생각해야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듣기 좀 거북한데요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그러죠. 이런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이러자 이제 민주당에서 또 반응이 나오죠. 들어보겠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철구 의원이 우정수 국수본부장에게 훗날을 생각하라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하셨어요.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는 윤리위 제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야당에서 이제 문제를 삼는 거죠. 자, 그러자 이와 관련된 또 설명이 좀 나오죠. 화면 보겠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철규 의원이 훗날을 생각하라 이 얘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국수본 면담 참석자 중 기분 나빴다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약간 반발하는 목소리. 그리고 이철규 의원의 설명이죠. 개인 조직 위상에 심대한, 그 개인과 조직 위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잘 판단하라고 얘기한 거지 이게 무슨 협박입니까 지금. 또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보니까 앞에서는 야당 발언 나온 거, 이건 여당 발언 나온 거, 또 여야가 각각 문제 삼는 거 이런 모습인데 서정민 변호사. 그러니까 국수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뭐 메신저 역할을 했다. 가서 만나서 뭐라고 좀 조직을 위해서 좀 잘 생각하라 얘기했다. 이런 해명들이지만 서로 접촉하고 발언한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상황. 사실 지금 상황만을 두고 봤을 때 명확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뭐 여든 야든 이런 의견들을 피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하고 물론 이제 그걸 현장까지 가서 전달했다는 것이 뭐 비판받을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 이게 곧바로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공무원 입장이다 보니 이제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결국에는 뭐 이것들이 의원들에 대한 문제라고 제기된다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그렇다면 경찰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어느 쪽의 입장을 취하더라도 뭐 상대편 측에서 반발이 나오고 또 정치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아, 이게 또 정치적인 상황에 경찰이 놓여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해석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정치권 안팎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서로 주장과 충돌, 반박 이런 게 오간 내용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포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곧 있을 거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죠. 언젠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있을 거다라는 얘기만 나옵니다. 지금요. 자, 그럼 지금 관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있는 관저와 그 관저 주변 상황은 어떤 모습인지 일단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2차 집행 어떻게 될까? 지금 보면은요, 이게 아래쪽부터 가야 돼요. 한남동 공광구역이 있는데 거기 정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좀 차벽들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보면 버스 7대 차벽. 이게 어제까지 상황이고요. 오늘은 조금 줄어들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차벽이 있고 여기에도 뭐 철조망이 쳐 있고 그리고 아니면 유사시에는 인간 바리케이드가 아마 쳐질 거고 그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2차 저지선이 나와요. 여기에는 전술 차량 그리고 뭐 SUV 차량이 주차돼 있다 그러죠. 역시 인간 바리케이드 그리고 그 인근에 또 철조망이 있다 그러죠. 그리고 3차 저지선 또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저 주변에 보면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다 철조망이에요. 이렇게 둘러싸고 좀 쳐 있다 그러죠. 이런 상태인데 과연 체포영장 집행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공광구역 입구 이 1차 집행 때와 오늘 모습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왼쪽이 지난 3일 1차 집행 때예요. 그때는 공관 입구 정문이 있죠. 철문이 있죠. 하얀색 철문이 있거든요. 그 뒤쪽에 버스 한 대가 딱 막고 있죠. 근데 오늘 모습 보세요. 버스 3대가 일단 세로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차량이 있고요. 원래 어저께까지는요. 앞에 7대 정도가 있었는데 오늘 좀 그나마 줄어든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인데 과연 지금 공수처,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뭔가 집행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걸 놓고요.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 쪽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얘기를 하는데 정리 좀 해보죠. 이겁니다. 일단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차례로 갈 수도 있다 그러죠. 일단 첫 번째는 제목이 달려있네요. 릴레이 체포입니다. 그러니까 경찰 인력이 대통령 경호실 경호원들을 소규모로 계속 체포하는 거예요. 이거 불법이니까 지금 공무집행 방해가 체포합니다. 그래서 체포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 대열이 붕괴되겠죠. 그럼 체포가 많아지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특공대,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 투입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검토한다는 얘기 나왔죠. 그러면은 이런 데는 특공대 같은 건 특히 대테러 임무 이런 거 수행하는 부대 아닙니까? 이른바 경찰의 그리고 집행력의 극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만약에 이것도 여의치 않다. 아까 저지선이 3차까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헬기를 띄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헬기를 띄우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특공대 헬기 탑승해 3차 저지선 위쪽으로 투입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신속한 집행, 기습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이게 무슨 군사작전입니까 지금. 이런 시나리오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요. 어제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공수처장이 출석했죠. 여기에서 야당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체포 구속을 못하면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심정으로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가지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고요? 가슴을 열고 쏘아가십시오. 그런 결기를 가야 됩니다. 재산부 폐기 반대를 하더라도 수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체포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이 사건은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세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다 맞으십니다. 윤석열을 수갑 튀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몇 날 며칠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있십시오. 국민들이 그게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꼭 유념하겠습니다. 김철인 교수님,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집행하라. 이러다가 정말 무장을 한 공권력끼리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불상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경찰 특공대가요 최정의 대테러 부대거든요. 예. 최고입니다. 그럼 경호처는 그러면 대테러에 대해서는 또 최고일 거잖아요. 거기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한 어떤 물리력을 갖고 있는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경호처는 경호처 나름대로 총 동원령을 다 내렸을 거거든요. 그럼 경찰 특공대가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그거는 사실 경호처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헬기를 띄운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 저 대통령 관저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 미사일 날라올 때도 막아낼 수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저격에 대한 배치도 다 돼 있는 데고 저격도 되겠죠. 헬기가 내렸을 때도 다 여러 가지 그 대테러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내전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너무나 난감했던 상황이 지난 첫 번째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보면 미국의 CNN, 영국의 BBC 그리고 일본 NHK에서 이걸 실시간으로 다 방송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대규모의 어떤 물리적 충돌 가능성 그리고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최소화해야 되고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옵션이 지난 1차 체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경호관들이 막아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수처에서 이제는 나름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경호관들을 조금 이렇게 뭐 이 나름대로 체포하는 그럼 식으로. 시나리오 1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시간이 많이 며칠이 걸릴 수도 있지만 걸리더라도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혈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게 제일 낫다. 이게 이 방법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는 이번 2차 체포영장 때는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선두에 서야 된다고 봐요. 선두에 서야 된다. 그래서 전면에 서서 본인이 모든 현장 상황을 지휘하고 통제를 해야 되고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도 함께 가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공수처 이번에는 사실 조직의 명호를 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동훈 처장이나 아니면 우정수 국가본부장이 남자답게 자꾸 뒤에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하지 말고 전면에 서서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맞다. 그리고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최소한 그런 방안들을 반드시 갖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지금 야당은 유혈 사태가 벌어져도 집행해야 된다 이겁니까 지금 입장이? 당연하죠.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게 해외 어느 사례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줘야죠. 이런 사례가 또 만약에 체포를 못하고 돌아선다면 이런 사례 또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요. 비상계엄이 왜 실패했습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 딱 말을 해줬잖아요. 정답을. 중과 부족, 무리가 적으니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체포 작전은요. 결국에는 시간과 인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면에 버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레카로 천천히 안전하게 빼내면 됩니다. 또 철조망 있다고 하잖아요. 장갑차로 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들이 올라가면 되는 것이고 형사들이 1차, 2차 저지선 뚫고 관저 앞에 딱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휴대용 화장실부터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는 몇 날 며칠이고 여기서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보여주고 이런 것이 여의치가 않으면은 바로 경찰 특공대가 헬기를 부르든지 아니면 헬기까지 아니라도 이 기중기와 같은 그런 걸로 후방에서 옥상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면과 후방에서 같이 교란을 해버리면은요.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 불상사가 나는 거는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런데 처음에 1차는 좀 전략적으로 대통령을 곧바로 체포하는 것보다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부터 체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아닌 자들을 체포영장을 가져와서 체포하겠다는데 어떻게 무기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경호법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대통령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때 이들이 무기를 쓸 수 있고 저항을 할 수가 있지 대통령의 심기까지 경호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대통령이 체포되면 신체가 더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대한민국 공권력 앞에는 성역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정민 변호사, 지금 시나리오가 3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헬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찰 특공대가 헬기에 탑승해서 뭐 줄을 타고 내려와서 이제 작전을 편다 뭐 이런 시나리오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그런데 대통령 관저 주변은 비행 금지 구역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 관저 주변 그 일대는 비행이 금지되는 구역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말씀하신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되려면 이제 항공안전법 등 이제 관련 규정을 봤을 때 이제 그 수방사 측에서 수방사요. 수방사에서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이 경호처의 협조가 또 필요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방사 측에서 그 협조에 뭐 경호처에서는 협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기 때문에 그 협조 없이도 뭐 진행을 해볼 그런 방법도 검토는 해보겠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을 때 또 다른 이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있네요, 또. 그래서 이런 영장의 집행에 뭐 경호처의 그런 협조도 없이 진행됐던 그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이거 위법한 집행이다라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론에
체포영장 집행 시나리오까지 막 소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요. 어제 공수처장 뭐 본인의 어떤 생각도 밝혔지만 지금 뭐랄까요? 이게 유효기간이 연장된 체포영장 또는 또 한 번의 체포영장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와 관련된 질문을 좀 받거든요. 들어보시죠.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희 변호사? 그러면서 지금 갖고 있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약간 뭐랄까 일종의 전략적 판단일까요? 네, 충분히 그런 전략적 판단 하에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1차 집행에서 결국 경호처의 그런 반발에 이기지 못하고 집행이 이제 무산이 됐던 그런 전례가 있고 그 이후에 또 경호처에서는 더욱더 앞으로의 영장 집행이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또 대책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이제 영장 재청구를 하면서 굳이 그 기한이 얼마인지를 밝히지 않은 것은 향후에 이제 집행을 예정을 했을 때 그나마 예고를 하고 집행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런 불시에 그러니까 기간도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시에 영장을 집행할 경우 그나마 영장 집행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굳이 이 영장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서 밝히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방금 패널분들이 말씀하실 때 화면으로 지금 이 시각 현재 대통령 관저한 모습이 영상으로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도로 전체를 점거하면서 열리고 있는 집행 모습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지금 오늘도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차도로 나오셔서 앞에 음악을 들으면서 자, 김철영 교수님. 지금 한남동 저 일대가 밑이 가면 한남대교고 위에는 1호 터널도 있고 사실 이제 교통체증이 심해졌어요. 사실 저 지역이 서울의 강북, 강남 교통량이 워낙 많은데다가 강북, 강남은 저기 연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 교통 일대 체증 심하고 주민들 소음 피해 너무 크다고 호소하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글쎄 말입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지금 보면 아마 그 원래 탄핵 심판 때까지 저 지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몰려들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이번에 1차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양쪽의 지지자들이 더욱더 모여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집회 원칙이라고 하는 게 보면 밤 한 10시 이후에는 원래 집회를 하면 안 되는데 10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소음들 그리고 또 주변에 가서 막 여러 가지 좀 뭐 어떤 분들은 뭔가 노상 방뇨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보기 흉한 장면들이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도 없으니까 주변에 상인분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장사도 안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저분들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저 부분을 지금 당장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지금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 지지자들이 보면 뭐 보수든 뭐 진보든 계속적으로 모여서 저렇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저런 부분들 어떻게 조금 권리 구제를 해줄 수 있을지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표현이 집회 전쟁터가 됐다 지금 한남동 일대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사실 저도 이제 저 근처에 살고 있어가지고 귀가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광화문에서 많이 했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제가 가는 동선마다 지금 다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과거에는 1시간 전에만 가면 됐었는데 지금 최소한 3시간 전에 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예 거기가 그냥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집회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이야 빨리 나오면 되는 거지만 저기에서 경기도 안 좋은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계가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남동 거주한 주민분들 얘기가 정신이 나갈 것 같다고 하소연하신대요 지금.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고함이나 괴성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한 방향으로
방향이 하나인 집합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집회가 예. 서로 경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로 초등학생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안 같으면은 얼마나 이 커가는 과정, 성장 과정에서도 교육상 안 좋겠습니까? 그 옆에 지금 초등학교 있는데. 그래서 정말 이 예. 논란을 빨리 혼란을 끝내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빨리 좀 결단 좀 내려주십사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게 뭐 전체 서점 얘기는 아니지만 한 온라인 서점 쪽 집계를 보니까요. 갑자기 헌법 관련 책이 매출이 늘고 있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한 온라인 매체, 온라인 이 서점에서 집계인데요. 그러니까 지난달이니까 12월 4일, 그러니까 계엄 사태가 불거진 그 다음 날부터잖아요. 그리고 24일까지니까 한 3주 정도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헌법 분야 도서 판매량이요. 1년 전인 2023년 같은 기간 대비는 1000% 넘게. 그리고 계엄 사태 전 3주 대비 그때는 200% 넘게 판매량이 늘었답니다. 서정민 변호사, 법조인으로서 뭐 헌법 공부대회를 하셨을 테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헌법책이 많이 팔립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현상입니까, 이거는? 사실 뭐 평소 때 이렇게 헌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예. 변호사 입장에서는 무척 환영할 만한 일이긴 합니다. 그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막 즐겨서 읽을 만한 내용의 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평소라면 그래도 국민이 이제 국가의 그런 기본 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대해서 예.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환영할 일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이런 관심이 폭증한 이유가 결국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또 이후에 이어지는 그런 각종 탄핵 심판 절차들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관련 도서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제 결국에는 지금 뭐 계엄이든 탄핵 심판이든 이제 뭐 정치권에서든 어디서든 워낙 의견들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대립을 보고 어느 하나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직접 좀 내가 그렇죠. 공부 좀 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실까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판매량의 급증까지 또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상당히 답답해하고 있고 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어디 하나 이제 명확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들 이렇게 해법을 찾아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독서를 많이들 하신다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현상이고. 그런데 갑자기 헌법 관련된 책이 많이 팔린다.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상황이. 자, 다음 주로 넘어가겠는데요.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대통령의 인신을 구속하겠다고 하는 법률 전문 기관에서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어설픈 영장의 집행을 하겠다고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경악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눈을 부릅뜨고 반드시 살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절차가 법에 맞게 하는 것. 이러한 법치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부터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관저 앞으로 간 여당 의원들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3명의 인물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인 윤상현 의원, 특히 최근에 관저 쪽으로 자주 가고 있어요, 지금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지난 2일, 며칠 됐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향해서 대통령 지키는 모습에 무한 경의. 약간 고맙다는 뜻일까요? 그리고요. 그 다음 날에서는 관저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3일이 이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관저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그 며칠 지나서는 다시 또 관저로 들어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고 또 알려지고요. 최근에 수차례
관저 앞을 찾았다. 이런 내용이 좀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다음도 하나 더 보죠. 그러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중진 의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일각의 평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된 것 같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보면 그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마도 이런 상황에 대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글을 올립니다. 이게 지난 6일이거든요. 중도 실용주의자이자 비윤 자처해온 제가 비상계엄을 계기로 친윤으로 변신했다는 세간의 지적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표현해요. 그러면서 약간 야당과 관련된 얘기도 내놓고 막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민현주 전 의원 나와 계시고요. 김유정 전 의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민현주 전 의원님. 윤상현 의원의 변신이라고 할까요? 본인 스스로 얘기했어요. 본인은 중도 실용주의자이자 비윤을 자처했는데 지금은 친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맹윤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뭐 찐윤 이렇게까지 표현 나오는데 글쎄요. 지금 윤상현 의원의 모습 왜 이런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5선이에요. 예. 인천 지역이라서 뭐 윤상현 의원이 워낙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당선되기가 쉬운 지역은 아닙니다. 특히 예. 정치적인 여당이 위기에 있을 때는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인데요. 윤상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에도 사실은 박 대통령의 탄핵에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저렇게 거의 선봉장에 서서 탄핵을 반대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와 비교해보면 그 당시의 영향력에 비해서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영향력이 큰 정치인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예. 앞장서서 맹윤이라는 예. 지칭을 받으면서까지 저렇게 하나를 잘 생각해 보니까 아마 윤석열 대통령 체제와 운명 공동체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운명 공동체라고 느끼는 그래서 겁니까? 왜 그게 처음부터 친윤 핵심도 아니었고 예. 그 당시에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큰 혜택을 받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뭐 당직을 맡은 적도 없고요. 그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명태균 사태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명태균 씨 이른바 그 녹취록 뭐 이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공천 개입 문제부터 해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 관련된 지금 탄핵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긴 한데 명태균 씨 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거 좀 검찰이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곧 다시 이제 제 수사가 재개될 당시에 수밖에 없습니다. 공천과 관련돼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네. 이거 그 얘기 좀 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네. 근데 그 당시 지방선거의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없을 수가 없고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인데 글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윤상현 의원이 무슨 관계가 없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예. 왜 이렇게까지 하냐 보면은 저는 물론 명태균 씨의 폰이 아직 열리진 않았는데 전화기 열리지 않았는데 그 관련해서 뭔가 정치적인 본인이 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하나 또 하나는 이번 기회로 어차피 중도층은 국민의힘에게 많은 이제 마음이 떠났거든요. 지금 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당내 내지는 범, 여권, 보수층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강성 보수 지지층의 여론 10%, 15%라도 잡고 가야 된다. 그런 두 가지 생각 때문에 평소보다 좀 오버 액션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김유정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윤상현 의원의 최근 모습 어떤 의도나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행보인데요. 예. 저도 민현주 의원님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대 때 초선을 같이 했어요, 저. 예. 민주당 대변인, 한나라당 대변인 오. 이렇게 하셨거든요. 윤상현 의원이.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중도 실용주의, 예. 매우 합리적인 비교적 한나라당이지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본인 스스로도 본인이 중도 실용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5선 중진에 이르러서 많이 흑화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흑화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윤상현 의원 맞아? 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건 내란 수계 피의자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사법 체계가 붕괴됐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기도 하고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동일시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체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체제 그 자체다. 뭐 짐이 곧 국가다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5선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 뭐 무소속으로도 당선이 돼봤고 할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예. 이제는 소위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극우 보수를 등에 업고 본인이 당권 내지는 대권 도전을 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사실 5선 했으면은 이제 향후로 내려갈 길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정치를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데 아직은 뭐 그렇게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은 분이고 그래서 그 세력을 등에 업고 내가 수도권 의원 5선 했지만 당권 내지 대권 해야 되겠다. 그리고 3년 반의 임기가 남아 있잖아요. 국회의원 네. 임기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좀 그 지지세가 올라갔잖아요.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7월 달에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로 막 소위 지금 그 이른바 막가파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그 게이트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예. 소위 김영선 내가 해주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하는 그 녹취록 예. 그리고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록 그 사이에 공관위원장인 뭐 윤상현 의원에게 얘기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추후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된 것 내가 아예 그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정치에 대한 도전 이런 거를 차제에 꿈꾸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그런 속내가 없다면 지금의 윤상현 의원의 행보는 도저히 이해 불가입니다. 일단 윤상현 의원의 최근의 모습, 관저를 뭐 여러 차례 지금 찾아간 걸로 방문한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요. 또 다른 의원 주목받고 있는데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두 의원의 공통점은요. 2023년과 24년 그 시기를 거칠 때 친윤계 정치인들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또는 핍박을 받았다. 약간 이런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받거든요. 자, 그럼 그때 당시의 모습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계속 윤심팔이 하지 말라 막 하면서 저는 한 번도 윤심을 판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심만 팔아왔지. 뭐 만찬을 회동한 것이 관저에서 2번 있었다 하는 그 기사가 있었는데 대통령하고 소통을 안 하고서 어떻게 당의 지도부를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무슨 친윤계 뭐 지지든 비윤계 지지든 예. 반윤계 지지든 예. 표를 얻으러 만약에 출마를 하면 어떤 표든 마다하지 말아야죠. 저는 계파에 줄 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제가 어느 특정 계파하고 손잡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김유정 전임,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당대표를 도전할 의사가 있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못하고 뭐 근데 사실 그때 뭐 좀 압박을 받고 뭐 이랬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금 사실 그게 친윤 쪽으로부터의 압박이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뭐 지키는 이런 상황으로 좀 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관저 앞에서 본인들이 모여서 어떤 주장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본인은 줄 서는 정치 안 한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줄을 섰잖아요. 찐윤, 제가 보기엔 거의 맹윤처럼 보입니다. 뭐 오늘 중앙일보가 그 구별해 놓은 맹윤, 찐윤, 뭐 맹렬한 진윤 뭐 이런 뜻인가? 멀윤 그러죠? 뭐 이렇게 그 하는데 윤상현 의원은 이제 맹윤에 등극을 하셨고요. 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당권 도전했죠. 과거 이준석 그 전 대표하고도 또 당권 경쟁을 벌이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매번 여러 가지 이유로 좌절을 했었는데 또 수모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관저 앞에 가가지고 또 그리고 수도권 의원들은 또 많지 않았어요. 관저 앞에 44명의 의원 중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이제 영남권 의원이었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몇 명 안 예. 됐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얘기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에 응하게 하도록 하는 게 그게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앞에서 의원들이 집결해서 몸싸움이라도 할 태세로 그렇게 있는 모습은 그게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태도인가 반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의원들이 갔는데 뭐 당론은 아니고 개별 의원들이 간 거다. 그런데 의원들은 전부 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법률 체계가 흔들리는데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뿐이다. 이런 설명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도 나는 대통령 지키려고 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윤상현 의원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지층들 세를 다 흡수해 가는 거고 나머지 의원들은 또 그렇게는 차마 얘기를 못하면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론으로 다 가야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면.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저는 말이 앞뒤가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의원은 글쎄요. 저는 그냥 본인의 소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금 그래도 합리적으로 정말 줄 서지 않고 약간의 반윤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인가. 또 중진이잖아요. 이제는. 예. 서울시장도 뭐 출마도 했었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본인만의 어떤 정치적 그 소신과 그 노정을 걷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고요. 또 본인이 얘기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변명도 별로 합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김기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분은 당대표 하신 분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중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보가 국민의힘을 더 어둡게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기폭제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관저 앞으로 모인 40명이 넘는 그 의원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소장파 의원들은 약간 비판적인 목소리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어떤 약간 분석이 들어있는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죠. 근데 지역구에 따라서는 뭐 관저에 안 간 의원들한테는 왜 안 갔냐 이런 문자도 간다고 하고. 저한테도 한 번씩 와요. 대통령을 지켜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훨씬 더 많이 와닿고 또 이런 분들이 나를 혹시 이런 분들의 어떤 성향이 나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두지 않겠냐는 듯한 불안감.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담을 가지는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민현주 전 의원님. 배신자 프레임을 두려워한다. 이거네요 지금 설명이요? 네.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당 내에요?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에서 한번 배신자 프레임이 강풍을 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사실은 아까운 정치인들이 희생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아직까지도 그 뭐랄까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요.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 정당 내부 안에서는. 그런데 국회의원 정도가 됐으면 이런 정치적인 행위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사리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이 강성 지지층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거에 위축이 돼서 자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 의사표시를 제대로 못한다는 건 좀 부끄러운 것 같고요. 예. 예, 이게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영남 지역에 집중된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워낙 의석수도 적은데 텃밭에서 많이 당선되다 보니 영남권 의원들이 많고 영남권에는 대통령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일단은 이 보수 정당이 그리고 대통령 지금 현재 여당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뜻으로 아마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에 넘겨주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께도 말씀하시지만 또 제가 받는 문자는 또 말 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러면 안 된다.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또 국민의힘 지지층들도 계세요. 그런 문자도 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중심을 잡아야 될 때지 그래야 당이 살고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뭐 초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중진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선거가 총선이 멀리 있다 보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거에서 자신들의 보신 이 위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고요. 특히 중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대선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다가올 대선이 그렇게 쉽지 않은 선거라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른다면 중진이 아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당권, 이 탄핵 국면 이후에 누가 당권을 잡고 이 이후에 지방선거나 이런 선거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때문에 지금 저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는 정말 국민의힘 포함 보수 정당의 앞으로 선거에서의 참패가 연이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문자도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 여당 내에서 배신자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40명 이상이 관저 앞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예상들도 나와요, 지금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당에서 관련된 질문을 받고 좀 설명을 내놓은 게 있어요. 좀 들어보시죠. 권한이 없는 기관이 신청한 영장이 발부되고 다시 연장되고 저희는 그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헌법적 절차, 적법 절차가 훼손되는 것이 바로 체제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기에 강력히 경고드리고 자제해야 된다 말씀 다시 드립니다. 요거는요. 소정민 변호사. 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 차원에서 좀 공식적인 설명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공수처는 권한이 없는 기관이고 거기서 영장을 발부받은 거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 적법 절차를 훼손하니까 강력 경고한다. 그렇다면 2차 집행 때도 다수의 의원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은? 네, 우선 그런 의견으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결국에는 여당 측에서는 지금 얘기를 따르면은 이 부분은 적법하지 않은 그런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이고 그에 따른 집행이기 때문에 그 집행은 결국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불법적인 위법적인 집행이다. 그러므로 이제 향후에라도 혹시나 이런 집회에 나아갔을 때 그것을 저지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공무집행 방해 등의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부적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설명 등은 결국에는 뭐 조금 더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은영 전 의원님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권한이 없는 기관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불런 이의 제기나 문제 제기를 하려면 공수처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거나 이게 통상적인 모습 같은데 왜 관저 앞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야당 또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는 내란 동조 세력들이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대통령을 감싸고 돌면서 이거를 헌법 가치를 지키는 거다라고 강변을 한들 그거를 누가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뭐 전체가 다 같이 가서 헌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가서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의원들만 가서 지키고 나머지 의원은 그러면 국민의힘은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궤변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뭐 앞에 중진 의원들도 왜 갔냐 이러는데 저는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 헌법 가치 이런 거 그냥 별로 안중에 없는 이야기고 결국에는 각자 본인들 정치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남권 의원들이 절반이 넘었었잖아요. 20여 명이더라고요. 이상이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은 아까 지역구에서 또 뭐 찬반이 나뉘기도 하고 탄핵과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그 여론을 들어가지고 내 임기는 아직 3년 넘게 훨씬 남았고 일단 가서 좀 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절반 넘는 사람이 영남권 의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공수처의 어떤 영장 집행을 그러면 누가 그걸 결정을 합니까? 법원에 이의 신청했는데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기각을 했잖아요. 서부지법에서. 그러면 설사 그게 불만이 있더라도 체포에는 응하고 출석을 해서 나중에 법적으로 따지는 게 그게 법치주의에 순응하는 법치를 존중하는 그런 모습이지 검찰총장까지 했던 대통령이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리고 안 나가겠어. 그리고 나를 지켜. 철조망 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내가 보기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면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통령 따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야당원들이 다 이를테면 노조에서 뭔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러면 노조를 지키러 야당원들이 가면 이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다 지켜야지 하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붕괴하고 있다라고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인지 누가 이걸 붕괴를 시키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을 설득하고 본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서 빨리 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상황을 혼돈 상황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집권 여당 의원들이 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저 앞에 모였던 의원들은 아니 헌법 가치를 지켜야 되고 지금 법 이거 체제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약간 이런 취지의 주장, 거의 취지를 얘기하죠. 그러나 지금 김유정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자기 정치하는 겁니까? 왜 가는 겁니까?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약간 비판적 시각도 있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지금 뭐 속보가 들어왔다 그러네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란 특검법. 이게 이제 내란 일반 특검법 이렇게 보통 표현되죠. 이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서 최우선 재발해야겠다. 오늘 재의결을 했는데 이게 부결됐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폐기가 됐거든요. 근데 다시 발의하는데 이때는 추천 문제, 특별검사 추천을 지금까지는 야당 쪽에서만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3자 추천. 이렇게 되면 약간 타협의 여지가 뭔가 열린 것 같거든요. 요 상황으로 좀 오늘 민주당이 의견을 냈다는 거예요. 입장이 나왔습니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약간 뭔가 좀 진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요.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을 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표기를 붙여줬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 8건을 상정합니다. 내란 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안 제2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법률안 제2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제에 가서 나오지 마세요. 자, 오늘 두 개의 특검법에 대한 표결 결과를 좀 한번 보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내란 특검법이에요. 이게 오늘은 찬성이 198표. 사실은 이게 이제 200표, 오늘 제적이 300이니까 3분의 2거든요. 그러니까 200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됐군요. 근데 이제 여당 내에서도 뭔가 찬성한 표가 있는데 지금 추정컨대, 왜냐하면 이게 재의결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표를 뒀는지는 몰라요, 요거를. 근데 최소 지금 6표가 이탈된 거 아니냐, 여당에서. 근데 앞서서, 그러니까 거부권이 행사되기 전에죠. 그때는 찬성이 195인데 당시에는 여당 내 이탈표가 5표 정도로 보였거든요. 5표. 하나가 늘어난 걸까요? 아무튼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역시 재의결이 있었는데 그 내용도 확인해 보죠. 역시 이제 부결이 됐어요. 이것도 196표. 이탈표가 4표. 그거는 지난 12일 날 이 원래 의결됐을 때 그때하고 거의 같네요. 이탈표 수준이.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사실은 이 표결이 있기 전에 여당 내에서도 약간의 뭔가 수정안. 그러니까 수정안이라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이른바 특검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약간 수정하는 방안. 다른 법안을 내는 방안 이런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어떤 살짝 설명이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예, 논의 있었습니다. 논의 있었고요. 그러나 다만 위헌 법안, 국민들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위해서 위헌 법안 부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부결하고 또 그 이후에 논의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속보 보셨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부결이 됐고요. 앞서서는 국민의힘에서 약간 수정한 얘기를 꺼냈고요. 오늘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서 최우선 재발해야겠다. 오늘 최종 폐기된 이 특검법은요. 야당만이 특별검사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이걸 여당에서 계속 문제 삼았거든요.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안 된다. 근데 민주당에서 제3자 추천으로 바꿔서 다시 발의하겠다. 약간 타협의 여지가 생긴 것 같은데 김유정 전 의원님. 네. 민주당이 약간 입장을 바꿨어요. 왜 그런 겁니까?
지금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12월 그 내란 사태 이후에 12월 9일만 해도 이를테면 공수처장이 아주 신속하게 출국 금지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 긴급 체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첩 받아서 호기롭게 이번에는 굉장히 강단 있게 잘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초반에 여러 수사기관들이 검경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경쟁이라도 하듯이 굉장히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이 문제들을 수사를 하고 또 뭐 구속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달이 넘도록 35일 지났죠. 아직 신병 확보를 못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었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나서도 특검이 통과가 되고 나면 조금 자연스럽게 정리가 특검 아래로 정리가 일원화돼서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버티기로 나가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 모습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더 두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타협안을 낸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태를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보기에는 이 혼돈 상태가 너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타협점을 찾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민현주 전 의원께 보시기에는 일종의 이게 타협안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이 타협안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계엄 해제 요구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한 약 18명 정도 된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그 18명이 그 이후에 표결에서는 계속 당론을 따르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한 4분에서 6분 정도를 빼면. 그러면 18명 중에서 4명, 6명 정도 빼면 한 12명 정도가 왜 이런 뭐 특검법에 찬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민주당이 낸 이런 특검법에 무리한 요구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부터 뭐 저뿐 아니라 다른 평론가들도 나와서 얘기하기가 민주당이 제3자 특검 추천 받아라.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이 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고집을 부렸어요. 무슨 문제 제기한 잘못을 한 당에게 이런 추천권을 주느냐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다가 오늘까지 부결되니까 드디어 이제 민주당이 전략을 수정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민주당한테 굴복해도 민주당이 뭐 굴복했다 또는 뭐 국민의힘이 뭐 이제 굴복하는 거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국면을 빨리 정리하고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의힘의 그 표결에 참여했던 18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찬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의 이 수정안은 상당히 그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뭔가 여야가 이제 만나서 뭔가 논의를 할 것 같아요.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요. 추천 방식을 좀 달리하겠다. 민주당에서 약간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한 게 지금 영상으로 좀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당론의 반대표를 당론과 반대의 그런 행위를 하고 밖에 뭐 방송이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당론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과 함께하기가 어려우면은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냐. 탈당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김상욱 의원 반응은 어땠나요? 네. 거기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당론을 따르지 않는다. 김상욱 의원 탈당을 하라고 공고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김상욱 의원의 반응이 바로 나왔네요. 마녀 사냥이자 메카시즘 탈당 생각 없습니다. 권고 거절합니다. 이렇게 된 거네요. 민윤주 의원님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또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에게 재갈을 물리면 안 되죠. 당론과 다른 행동을 했고 그리고 국회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과 뜻을 다르게 하고 또 국민의 강성 지지층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 의원에게 저게 원내대표가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탈당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전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름을 수용할 수 있을 때 정당은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정말 교과서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위기라는 거 다 같이 우리가 알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서로 다르고 다른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을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가 됐으면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내용이라 그럴까요? 이게 한동훈 대표 체제 때도 굉장히 내용이 심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내용은 계속 진행형인가 봅니다. 지금 이런 모습 나왔습니다. 탈당 공고하라. 원내대표 입에서. 그리고 당사자인 의원은 탈당 생각 없습니다라고 또 받아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주제는 야당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강경 발언 왜일까? 민주당 쪽 그리고 야당 쪽에서 지금 계속 상임위에서 강경 발언이 나왔다 이런 뜻 같은데요. 어제 법사위가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어요. 우선 이른바 사형 발언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윤석열을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행위를 우리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선고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헌법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 받을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얘기가 논란이 됐죠. 여당 내에서 비판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왜 입으로 배설을 하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벌써 뭐 판단 다 내린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한 반년 하고 스스로가 한 대법관쯤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뭐 이재명 대표 2심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논란이 되고 받아치고 비판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른 모습도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관저에 체포영장 저지하러 간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사진 틀까지 만들어서 마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인간방패라는 이름을 써서 이렇게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거는 동료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저기 가서 사진을 찍혀놓고 왜 이것을 가지고 박은정 의원이 질문하냐라고 억울하게 목맨 말씀하지 마시고 안 가시면 되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방해를 하면 현행범 체포하십시오. 헌법상 불체포 특권도 현행범은 예외입니다. 아시겠어요? 현행범 체포하십시오. 방해하면.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동인 변호사, 지금 2차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 가서 막으면 체포하라는 건데 이게 체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 먼저 따지면은 가능은 합니다. 법리적으로. 왜냐하면 헌법상에서는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 물론 불체포 특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체포당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이 현행범은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제 뭐 문제를 삼는다면 체포도 법리적으로는 일단 가능합니다. 법리적으로는 네. 예, 그런데 뭐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설사 규탄을 위해서 시위를 하고 또 일부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 이 부분을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되면 또다시 이제 그렇다면은 뭐 집회와 관련해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탄압을 했다.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까지 이루어질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 지금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임위에서 야당발 강성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국가가 위기다. 정말 빨리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 상황을 빨리 타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소위 말해서 신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관련된 계엄 관련된 이 상황을 잘 해결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즐기는 건지 모를 정도의 그 막말들에 가까운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법사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냥 뭐 일개 국회의원도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되는데 법사위원장은 지금 탄핵 국면은 더 중요한 위치에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 소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저렇게 막말을 법사위원장 자리에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합니다. 김유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체포해와라라는 명단에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화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헌재에서 내란죄를 뭐 다루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나온 이야기인데 내란죄는 사실상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맞죠. 그런데 그거를 법사위원장이 이제 입으로 바로 곧바로 얘기하는 것과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아니 그 확정적으로 얘기했다 이런 부분을 또 문제 삼고 있어요.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니까 그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엄격하게 잘 다룰 겁니다 정도만 했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되는데 감정이 섞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사형시킬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특히 이 국면에서 탄핵소추 단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장은 조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인데요. 나라 밖, 특히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트럼프 당선인, 곧 취임해요.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이 하는 말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Economic force. Because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that would really be something. You get rid of that artificially drawn line and you take a look at what that looks like. And it would also be much better for national security. Don't forget, we basically protect Canada.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But I can say this, we need them for economic security. I'm not going to commit to that now. It might be that you'll have to do something. 무력 사용을 배제 안 한다. 트럼프 우방국 영토를 지금 넘보고 있는 겁니까? 발언들이 이상합니다, 지금. 남의 나라 땅 얘기를 자꾸 막 꺼내놓고 있어요, 지금요. 21세기인데 지금요.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몇 나라가 해당됩니다. 일단 파나마 운하 그리고 그린란드는 덴마크령 아닙니까? 여기에서 뭐 파라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특히 그린란드. 그런데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관련해서 무력 사용 배제 이거 약속 안 합니다. 그럼 뭡니까? 무력을 사용해서 뺏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캐나다 보고는 뭐 51번째 주 얘기를 꺼내놨잖아. 인위적으로 그어진 선 이거 국경선이잖아. 이거 없애면 캐나다한테도 좋을 거다. 나라를 뭐 합병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남이 나라 그것도 우방국도를 향해서 저런 얘기를 막 던지고 있어요 지금요. 일단 이거 두 분 전직 의원께 의견을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전문가 뉴스와이드가 전문가 취재가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슨 의도인가 이걸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들어보시죠. 영토 확장의 의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 대해서는 미국의 그런 압박이 일정 수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분야라는 것도 트럼프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력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제한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는 전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요구 자체가 국제 질서를 흔드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 남의 나라 영토에 관해서 저렇게 막 쉽게 함부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다른 목적을 위한 엄포입니까? 아니면 진짜 뭐 작심을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 이제까지 없었던 발언들인데요. 예. 뭐 북한이 아닌 이상 이런 발언들을 하는 국가 원수는 없었죠. 대통령들은. 예. 근데 트럼프는 정말 미국 경제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같습니다. 취임을 앞두고.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언급되는 영토들이 운하 통행료 관련해서 미국에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 문제들, 예. 파나마 운하라든지 그다음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가 많이 매장돼 있어서 자원이 많다 이거예요? 그렇죠. 전기차에 필요한 자원인데 미국이 상당 부분을 중국한테 의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선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자원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북극 관련된 개발에서도 우선권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요. 근데 그거를 뭐 팔아라 그러더니 뭐 무력 사용을 배제한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스타일인 것 같아요. 협상을 하고 좋게 얘기해서 서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예. 일단 압박을 해서 최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걸 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인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지도자급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국만을 위한, 특히 자국 경제만을 위한 이런 정책을 펼칠 위험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한국이 여기 빨리 정말 더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요. 미국하고 캐나다가 그냥 한 덩어리로 저렇게 국기로 그려져 있잖아요. 김유정 전 의원님, 무슨 상황인 겁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를 뭐 51번째 주로 편입시키겠다, 좋아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캐나다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히 주권 침해적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방국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좀 굉장히 놀라운데 또 더 놀라운 거는 트럼프는 마음먹으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워낙 상상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정말로 할 건가? 이런 이제 정말 걱정마저 들게 하는데 유엔 중심의 이제 국제 질서가 사실은 주권에 대해 존중을 하고 그렇죠. 무슨 영토 침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용납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미국 우선주의라고 미국 이익을 절대적으로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트럼프의 어떤 사고방식의 일환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동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빨리 종결시키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빨리 종결시키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또 영토 확장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력 사용도 배제 안 하겠다라는 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우선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발언일 수 있는데 걱정은 한국이죠.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저런 발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잠시 후 뉴스 7에서는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블랙박스가 미국에서 복원에 성공해 오는 13일 분석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단독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MBN 뉴스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